네, 문삭준 교수는 조금 전에 뭐 이야기 나눴으니까 다시 소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김원장 기자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원장 기자의 평가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 출연할 때 이렇게 팡팡 이렇게 큰 거 터지는 거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다 설명을 한 걸 들어봤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관세율 15% 낮춰서 최소한의 건 지켰다.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EU하고 일본차하고 미국에서 경쟁하는데 우리 수출 중에 자동차가 제일 이제 비중이 많고 미국 수출의 27%나 차지하고 사실 우리가 2.5 낮았었잖아요. 그전에 우리는 FTA 0%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율대로 한다면 우리는 12.5를 받아야 되는데 25에서 15로 깎으면서 이게 자동차 부분은 못 깎은 부분은 많이 아쉽다. 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세 나라가 경쟁하는데 네, 미국 사람들 절반 정도가 국내에서 만든 미국 차를 사지 않고 밖에서 온 수입차를 사거든요. 그 50% 정도를 가지고 이제 한국과 뭐 제대로 차 만드는 나라가 중국은 지금 수입 안 한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차, 독일차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2.5% 정도 또 유리했거든요. FTA라서. 그게 없어지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2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 그때 또 추가적인 보너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내가 이 대통령 정말 만나봤더니 그레이트한 사람이고 하고 1,000억 달러를 또 투자하기로 했다. 내가 사이닝 보너스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가 계약할 때 뭐 연봉 120억. 플러스 사이닝할 때 너희 우리 구단으로 와줬으니까 고마워 200만 불 더 주거든요. 연봉 120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계약을 할 때 그걸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꾸 사이닝 보너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 다음 만날 때 이게 다 도장 찍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자신이 한 말 기억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정말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걸 줄 때 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정말 마스크 같은 이야기 많이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 유희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주면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이런 건 자동차 관세 같은 거 이런 거 좀 낼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동차 관세는. 왜냐하면 자 지금 이렇게 15% 해줬다고 해도 15% 들어가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사는 수입차의 상당 부분은 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오는데 그건 다 GM, 포드 미국 사람들 차란 말이에요. 그건 지금 35%, 30%로 돼 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포드나 GM의 노동자들은 뭐야 우리가 캐나다에서 만든 차는 더 비싸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15%가 절대 싼 가격도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부품이 한번 국경을 6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부품이나 일본 부품이 올라가서 이렇게 15% 관세를 맞으면 결국 미국 안에서 무슨 차가 비싸지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차가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 문제는 이렇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협상, 이 관세 협상이 이게 다큐와 드라마 부분이 있다. 다큐는 품목별 관세, 철강, 좀 있으면 나올 반도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동차. 근데 지금 속보 떴는데 미 상무장관이 이야기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변동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게 이제 다큐 부분입니다. 다큐 부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부분이고. 변동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강은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고 50% 알루미늄 맞으면 우리는 미국의 네 번째, 일본은 두 번째인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왜 철강을 한국과 일본 걸 썼을까? 자기들 걸 쓰지 그전에. 왜 비싼 우리 걸 썼을까? 못 만들거든요. 좋은 철강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싼 관세에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사야 돼요. 또 하나는 어차피 자기 생산 못한다. 그렇게 사다 보면 우리 기업들이 자꾸 그다음에 미국으로 더 가겠죠. 품목별 철강 관세는 일본이랑 우리하고 똑같다. 50%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네, 50%. 그럼 최소한 경쟁에서 밀릴 일은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미국화를 더 앞당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부분을 말씀드리면 앞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리 일부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 농산물 우리가 이제 농산물 지켜냈습니다. 쌀 저는 소고기 30개월령 이상은 열어줄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만 버티고 있는데 이거 지켜냈고 쌀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수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차를 물어보는데 기자가 당연히 아주 구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라는 건 맥락이 조금 다를 수 이해가 서로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감동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명확하게 하는 것도 여기서 사실은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리는 수입 안 한다는 걸 분명히 했다. 러트니코 할 때 그 부분은 다 비망록에 적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한다고 했던 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이미 99.3%의 농산물을 개방해 놨고 나머지 쌀, 쇠고기 이런 거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확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걸 명확하게 문구를 나눌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은 우리도 네. 나중에 시간 봐서 상황 봐서 뭉갤 여지를 확보해 놔야 된다. 대표적인 게 에너지 구입 1,000억 달러입니다. 네, 방금 김용범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상 천기누설인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요만큼 늘 산다. 이유도 다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던 걸 미국으로 돌린다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사오는 것도 이 정도에서 큰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뭐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이유도 똑같이 했거든요. 이유도 거의 7,500억 달러인가를 에너지를 앞으로 사오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2,500억 달러의 미국에서 에너지 비롯한 에너지를 사오겠다 했는데 미국이 LNG 1년에 생산 수출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EU가 이걸 약속대로 다 사가버리면 우리는 가서 우리도 살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드라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드라마는 다 느낌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겁니다. 드라마 부분은 매우 잘하고 있다. 간단하게 보면 제2차 눈치 게임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드라마는 매우 잘 쓰고 있다. 드라마는 매우 잘 쓰고 있으니까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이제 교수님 설명하셨겠지만은 이제 조선펀드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가서 직접 만들면서 배든 거기 나아가서 정말 이제 함정까지 군함까지도 갈 수 있을지 어느 부분까지 갈 수 있을지 또 일부는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이거는 여기서 못 만들어 여기 도크가 너무 작아서 여기 와서 만들어 줄게. 이것도 그렇죠. 하지만 이거 너희 나라가 발주한 거고 너희 나라 배야. 이런 식으로 갖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도 가능한 협력이 이루어질 텐데 주의할 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이 이전될 것이고 또 거기 가서 한화오션이나 우리 HD 현대중공업이 많은 수주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돈 벌어서 거기에 법인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어느 정도 기회가 될지 모르고 또 기술 유출의 리스크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기업들이 또 하나 조선 같은 알짜 기업들이 하나라도 더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추산하면 조선의 그 한화 김동선 반도체의 삼성의 이재용, 네. 자동차의 현대 정의선 모두 지금 현지로 달려갔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협상팀이 이걸 오케이 하기 전에 해당 기업들과 조율을 거쳤고 해당 기업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 그리고 뭐 민하고 관하고 오랜만에 우리 그 예전에 그 엑스포 유치한다고 뭐 엄청 같이 달렸는데 뭐 아무것도 뭐 파리에서 술 마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이제 없었는데 사실은 뭐 버스에다 광고지 붙이고 뭐 그거 사실 그것밖에 없었는데 예 지금 오랜만에 민하고 관하고 조금 뭔가 좀 입을 좀 맞춰가지고 호흡이 좀 잘 맞아서 성과를 내는 그런 거를 좀 얻었다고 보고 저는 뭐 우리 뭐 조선이나 이런 그 자동차나 뭐 반도체도 뭔가 좀 이제 산업 구조의 개편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이제 낮은 인건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도 조립하고 뭐 이런 거가 중심이었는데 네네. 이번 투자를 계기로 한번 우리의 생태계 구성도 조금 더 고부가치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 가는 이런 계기도 한번 뭐 될 것 같고. 네. 예. 그 이제 3,500억 달러 중에 조선펀드 1,500억 달러를 빼면 2,000억 달러가 남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전체 3,500억 달러라고 해도 우리 GDP에 비하면 그러니까 3,500억 달러면 우리 GDP 한 20%고 일본은 한 5,500억 달러면 일본 GDP 13%니까 우리가 액수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아쉽죠. 더 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었지만 이것도 분명히 드라마의 영역이고 하기 나름입니다. 2,000억 달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김용범 실장이 방금 전에 직접 투자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다. FDI는 거의 없을 것이다 했고 융자와 사실 대부분은 융자 보증일 것이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재정 나갈 일은 없다는 뜻이죠. 우리 돈 미국으로 안 간다? 네. 보증만 설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 김용범 실장이 이제 펀드 전문가잖아요. 네. 사실상 2천억 달러는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굉장히 맥시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라마라고 말씀드려요. 트럼프 대통령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이 우리한테 3,500억 달러를 우리 주머니에 또 넣어주기로 했어. 이렇게 말했지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진짜 드라마의 영역이고 그 2천억 달러라는 것은 우리가 보증서는 그것도 보증의 한도 2천억 달러는 한도다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뭐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이제 우리가 펀드 설정할 때 뭐 한도를 설정하지만 그걸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뭐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보증을 쓴다고 했을 때 보증은 누가 쓸 것인가?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예컨대 뭐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서 나가는데 누가 이제 보증을 서주는 건데 우리나라 보증 제도는 뭐 민간 뭐 보증회사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뭐 정부 보증들이거든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보증을 쓰는가를 보면은 그 정부 기관들이 어떻게 보증을 쓰냐면 이제 정부가 이제 재정으로 이제 시드머니를 대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조성을 하고 있다가 보증 쓰고 그 사건이 생기면 이제 그걸로 이제 사고가 생기면 대의변제를 이제 그걸로 이제 펀드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우발채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재정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부채에 잡히는 부분. 우리가 국가 이제 부채에 잡히는 부분인가요? 국가 부채에 이제 바로 반영을 시키지는 않지만은 주석에다가 답니다. 우발채무로서 이게 보증 채무가 이제 왜냐면 이거는 내 보증 섰는데 그 서준 대상이 돈을 다 잘 갖고 그냥 끝나면은 아무 돈이 하나도 안 든 거고.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갖고 사고를 내서 보증 쓴 사람이 대의 변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채무는 아니고 이제 우발 채무고 이게 뭐 기업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로 이제 쓰게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우발 채무로 다 계산해서 넣어야 되는데 국가의 경우에는 이게 좀 쟁점이 좀 있어요. 이거를 반영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주석에다가 조그맣게 적어 그냥 우리가 알고는 있어 이 정도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후자의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데 여하튼 요거는 뭐 재정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근데 그렇게 일본에서 5천억, 한국에서 2천억, 뭐 EU에서 뭐 얼마? 6천억 달러. 6천억. 땡겨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 우리 반도체 뭐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개발하는 데 쓰고 그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최종 합의서도 없잖아요. 지금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나라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10% 해줬는데 영국은 왜 무역수지 영국도 적자국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해줬을까? 그러니까 외교차관 지냈던 최종건 교수가 저희 방송 나와서 딱 지적했던 게 미국과 일본이 합의했다고 하는데 합의문 공동성명 봤냐? 없습니다. 없다. 경제재생상이 뭐라고 했냐면 강제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이 나온다면 우리는 서명할 생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인 겁니다.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뭉갤 수 있다 이 얘기잖아. 그런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드라마입니다. 우리도 감동적으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도 감동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가 보잉 100대 살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정부가 100대를 사서 일본이 갖고 있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도 없는데 다 뭐 하나씩 나눠줍니까? 이렇게 명절 때마다 비행기를 다 이런 거 다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큐라는 부분은 매우 냉엄합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우리 수출의 핵심 분야고 자칫 무너지면 정말 우리 경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큐는 계속되고 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뭐 반도체하고 철강 같은 경우 관세율을 낮췄다는 얘기는 없어요. 철강은 절대 안 낮춰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문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은 자동차만 해결하면 됐지만은 우리는 반도체도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도 좀 남아 있다 이제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2주 러트닉이 그저께 2주 후에 발표할 거 했으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자동차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문을 닫아버릴 거야. 너희 거 안 살 거야. 못합니다. 막말로 일본하고 한국차 없어도 미국에서 차가 안 굴러다니는 건 아닌데 반도체는 중국산 건 안 살 거고
우리 거하고 대만 거밖에 없는데 특히 메모리는 뭐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아시다시피 그렇죠. 마이크론이 좀 만들지만 한 27, 8% 만들 겁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가격을 뭐 관세를 매기면 미국 내에서 만드는 우리 반도체나 뭐 대만 TSMC가 만들어서 조립해갖고 올리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전자제품은 딱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또 미국 기업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손해를 안 보는 부분입니다. 왜냐? 똑같이 팔리니까. 가격만 올라가고. 그렇죠. 네, 물론 우리 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소비자 부담을 전형적인 미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안게 된다. 그래서 반도체 관세율에 주목해야 할 건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와 비슷한 그렇죠. 수준에서 매겨지느냐 그렇죠. 이겁니다. 예를 들어 대만이 정말 잘해가지고 대만이 우리보다 뭐 5%포인트 낮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김용범 실장의 설명 중에는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매겨질 것 같다라고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테슬라하고 했다는 건 뭐예요? 그건 미국 공장 안에서 파운드리 계약이에요. 네, 액수가 큽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럼 9만 전자 회복하나요, 교수님? 지금 뭐 7만 전자까지 왔는데 아직 갈 길이 멀더라고요. 아직 진짜 갈 길이 멉니다. 좀. 네. 네. 우리가 하이닉스가 너무너무 잘 해내고 있고 그 기술력이 지금 뭐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쌍두마차라고 하잖아요. 삼성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히 파운드리 삼성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진짜 이번에 사실은 삼성이 이대로 이게 계속 무겁게 가라앉는구나 했는데 삼성이 이번에 한 3루타 하나 쳤거든요. 근데 이 기운을 살려나가야죠. 방금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나왔는데 작년 대비 55.2% 하락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반도체 전체 상황이 특히 메모리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저 하이닉스는 9조 2천억을 석 달 동안 9조 2천억을 SK가 하이닉스 4조에 샀거든요. 2011년에. 분기 석 달에 9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매출이 아니고. 그런데 그 뭐 첨단 반도체 기술이 있기 때문이고 삼성도 이제 파운드리 키워나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큰 계약 하나 했으니까 여기서 숨통을 돌려서 키워나가야죠. 종합 정리를 하면 나름 잘 막았다. 두 분의 평가는 같은 겁니까?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지만 자동차 등 다큐멘터리는 계속된다. 이걸 끝난 게 아니다. 당연하죠. 네. 계속될 거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왜냐하면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제 하는 건데, 예, 그 세부 과정 뭐 진행 중에 또 트럼프의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협상이 이제 중요한 거는 협상을 하고 이걸로 끝나야지. 이걸로 끝나야지. 요 좀 있다가 야 조금 더 이게 막 붙기 시작하면은 이제 진짜 이런 합의가 진짜 그 휴지 조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도리를 잘 쳤기를 제가 좀 한번 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분석은 이 정도로 하죠. 네, 아무튼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좀 희소식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15분 후에 열리는 우리 증시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증시를 좀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 문제까지 좀 짚겠습니다. 제가 아주 추상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반기업 정부입니까? 아니요. 네. 아니 왜 누가 그래요? 재계나 보수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길래 왜 기업 옥죄는 법률을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네. 뭐 보수 언론이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부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네. 네. 안 그러면 무정부주의로 가야죠. 네. 기업을 옥죄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니 네. 2차 상법 개정안이니 네.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이 반기업법 아니냐? 기업들 입장에서 뭐 불편할 겁니다. 거기다 상법 개정안 법인세율 이런 인상 또 추진한다고 하니 네. 뭐 이재명 정부 뭐 반기업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보수 언론이 요즘 열심히 떠들고 뭐 있어서 기업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고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감정적인 부분도 섞여 있고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기업적인가? 그러면 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노동자 대표를 더 많이 만났습니까? 대기업 총수를 더 많이 만났습니까? 대기업 총 훨씬 더 많이 만났어요. 지난 대통령은 임기 3년 동안 노동자 대표와 밥 한 끼를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도로 몰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아니 노란봉투도 이런 건 기업들이 우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악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가 뭐 오랫동안 연구해 온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파업이라는 건 기업에 손실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지금 이 고로를 멈추면 회사가 200억 손해야. 다시 세우려면 3일이 걸려. 그럴 때 세워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회사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손배를 걸었고요. 네. 앞으로 이런 거 걸기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화가 난다고 망치로 막 이렇게 전자 제어판을 때려 부셨어요. 이러면 당연히 형사로 걸리겠죠. 뭐 기물 파손이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손실을 끼친 걸로요. 하나만 더요. 노동자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는 지금까지의 사례들, 쌍용차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노동자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원래 성품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절벽 끝으로 밀리면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럼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배임죄 남발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논의를 뭐 말씀드려 보면은 요 배임죄를 지금 뭐 형사 처벌해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뭐 반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범죄가 뭐 개입되지 않는데 경영성 판단에 대해서 뭐 형사 처벌하는 우리 예컨대 상법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이제 배임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봐라 이제 그런 취지인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큰 방향은 이거 민사로 이렇게 해결을 해서 돈줄을 내줘, 그러니까 금융 치료를 해줘야지 이렇게 안 하지. 여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왜 형사로 처벌을 해왔는지를 조금 따져봐야 되고, 이제 그런 요건이 지금 사라졌느냐 이걸 이제 검토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사를 한다 그랬을 때 예컨대 이사가 이상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주주가 손해를 봤는데 그거를 민사로 이제 끌고 가서 재판에서 그걸 입증한다. 뭐 난망합니다 진짜. 뭐 증거를 어떻게 확보를 하며 증언을 어떻게 확보를 하며 이게 분명히 명확해 보이는 것인데도 뭐 물론 민사는 형사보다 조금 입증 책임이 좀 낮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우리 의료 소송도 지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막 비슷한 뭐 취지로 이게 배임죄가 이제 민사로 갔을 때 이 소송 당사자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민사로 간다는 그런 방향성을 잡았다면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예컨대 뭐 미국에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예컨대 뭐 민사지만은 상대방의 증언을 내가 받을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각각 필요한 증거들을 내가 획득할 수가 있고 이런 보완하는 제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김 기자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임죄 같은 부분은 지나친 면이 많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희 셋 다 알잖아요. 검찰이 기업 총수 털다가 안 되면 배임죄 적용합니다. 기소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완화를 하던 다른 입법을 강화해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이제 뜻하지 않는 리스크를 줄여주고 대신 늘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인 선진국 스탠다드로 가자. 다른 거 예를 들어 지배구조라든지 이사회 구조라든지 하면서 저는 배임죄는 반드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비단 기업만 갈 게 아니고 과거에 지금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의 사장이 배임죄로 정현주 사장이 배임죄로 기소가 됐는데 기소 이유가 KBS라는 데가 국세청에서 세금을 500억인가 더 내라. 못 낸다. KBS는 뭐 세금 덜 내고 싶죠. 뭐 하다가 결국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KBS는 공기업인데. 그래서 국세심판원에 물어봤습니다. 국세심판원이 그러면 뭐 제가 정확히 액수 안 납니다. 50억인지 500억을 세금을 더 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더 냈습니다. 그랬더니 배임죄로 걸었어요. 예를 들어 100억만 내도 될 걸 500억의 세금을 냈으니 KBS에 손실을 끼쳤다 해서 공영방송의 사장에 손을 묶어가지고 체포에 갔습니다. 물론 3년이나 하는 소송 기간이 걸렸고 다 무죄가 났지만 그리고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정말 살다 희한한 소송이라고 배임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자본주의를 해오면서 가장 좋은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를 했을 경우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다만 이제 좀 투명하게 좀 운영할 필요가 있고 뭐 장부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이제 받고 있는데 뭐 가족 법인들이 있습니다. 가족 회사들이 있는데 내 돈인 것 같은데 내가 돈을 취득하면 여러 가지 세금들이 문제가 되니까 법인의 형태로 해가지고 법인의 돈을 모아놓고 이제 돈을 쓰는데 이거 내 돈인지 법인 돈인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고 최근에 어떤 뭐 연예인이 이제 1인 연예인 회사인데 그 소송 갔죠 그것도. 그것도 이제 명백한 탈법입니다. 그 네. 돈을 가지고 내가 코인에 투자를 했다. 근데 그 돈이 뭐 내 돈인데 사실 내가 번 돈인데 코인 투자. 직원도 나밖에 없는데 내가 번 돈이고 내 법인인데 내 건데 이거 내가 지금 형사적으로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도 배임으로 걸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좀 이거를 완화를 했을 때 이제 빠져나갈 것들이 있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1인 회사니까 이거를 주주도 나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제 민사 걸지 않으면 그냥 벗어날 수가 뭐 있는 그런 구멍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제 이 노동법 관련해서 제가 어제 아주 유명한 그 보수교회 목사님이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대통령이 산재 사고 난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건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지시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뭐 그분 머릿속에 공산당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논쟁도 하지 못하고 어떤 개선도 하지 않으려는 체제가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이분은 도대체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어제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한솔제지 한 15일 전에 30대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더군요. 떨어져 죽은 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그 공장에서 떨어져 죽어 8시간 만에 부인이 남편이 안 들어온다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현장에 와서 봤을 때 매출을 위해서는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라면 부끄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뭐 논쟁은 좀 뭐 다음 주에도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미루고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교수님이 꼭 재밌게 해놓으면 내가 무겁게 만든다 했는데 오늘 제 생일인데. 맞아 오늘 생일이지. 제 생일인데 오늘 트럼프가 그 생일 축하하려고 좋은 소식 전해줘가지고 박수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단추 하나를 잘 채우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